40년입니다. 한 인간의 강산이 4번 바뀔 세월 동안 저는 그놈을 친구라 믿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그 녀석에게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죠. 땀으로 일군 공장도,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기술도, 심지어 제 자식들의 마음까지도. 사람들은 저더러 어리석다, 퍼주기만 하다 끝날 사람이다 수군댔지만 전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정이라는 건 그렇게 계산하며 쌓는 게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건 우정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손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그 거대한 배신의 성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 그땐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한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마지막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장님, 아니,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김 사장님. 귓전을 때리는 느끼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제 평생의 일터인 한송가구 공방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선 박상철, 제 40년 지기 친구 녀석이었습니다. 간 맞춘 듯 번쩍이는 양복에 기름을 발라 빗어 넘긴 머리까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게 돈을 빌리러 와 굽신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상철아, 여긴 무슨 일이야? 그리고 아직 작업 중인 가구에 그렇게 함부로 손대지 마라. 미세하게 흠집이라도 나면 큰일이니까. 제 말에 상철이가 헛웃음을 치며 소파에 앉은 제 아들 녀석을 쳐다봤습니다. 올해 30을 간 넘긴 제 아들, 민준이는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 상철이의 말에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아직도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만 하십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일일이 손으로 만듭니까? 다 기계로 찍어내야 돈이 되는 세상이라고요. 아버지, 상철이 아저씨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우리도 이제 좀 크게, 현대적으로 사업을 키워야죠. 아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 손으로 나무를 어루만지고 결을 살려 만드는 이 가구들이 아들 눈에는 그저 돈 안 되는 고집으로 보였던 겁니다. 상철이는 그런 제 아들의 어깨를 툭 치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민준이는 뭘 좀 아는구나. 이 아저씨만 믿어라. 내가 이 한송 가구를 국내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어줄 테니. 그러려면 일단 이 낡아빠진 공장부터 확 뜯어 고쳐야지. 아, 형님. 여기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시죠. 공장 현대화 설비 투자 받으려면 꼭 필요한 서류라고 은행에서 그러더군요. 복잡한 건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형님은 여기 도장만 꾹 찍어주시면 됩니다. 상철이가 내민 서류 뭉치는 빼곡한 글씨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 망치와 대패만 잡고 살아온 제게는 외계어처럼 보이는 서류들이었죠. 하지만 40년 친구가 하는 말인데, 그리고 제 아들까지 옆에서 저렇게 눈을 빛내고 있는데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알았다.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저는 제 이름이 새겨진 인감 도장을 꺼내 묵직하게 서류 위에 찍었습니다. 상철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아들 민준이는 마치 큰 성공이라도 거둔 것처럼 상기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설마 제 친구가 제 아들이 저를 속이겠냐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였습니다. 평소처럼 이른 새벽 공방에 나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방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그 위에는 번호키가 달린 새로운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차가운 글씨로 쓰인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이번 건물은 주한송 퍼니처의 자산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주한송 퍼니처?
제 공방 이름은 한송가구였습니다. 그저 발음이 비슷한 다른 회사일 거라고. 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상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길게 이어졌지만 상철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여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공방 문이 잠겨 있고 이상한 안내문이 붙어 있어. 아, 아버지. 그거요? 상철이 아저씨가 이제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제대로 경영하신대요. 아버지는 이제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시고 명예회장 같은 걸로 편하게 쉬시면 된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허락도 없이. 그리고 저 주한송 퍼니처는 또 뭐고? 아이 아버지, 좀 가만히 계세요. 상철이 아저씨가 다 알아서 하신다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아저씨가 드리는 돈 받으면서 편하게 여행이나 다니세요. 왜 자꾸 일을 복잡하게 만드세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경영에서 물러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공방에서 저는 완벽하게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일주일 전 상철이가 내밀었던 서류 뭉치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투자 유치 서류가 아니라 경영권과 공장 소유권을 모두 넘기는 양도 계약서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상철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고급 빌라의 문을 열어준 것은 상철이가 아닌 그의 아내였습니다.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어머, 이 사장님 아니세요? 여긴 어쩐 일로? 남편 지금 바쁜데. 상철이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해. 제 고함 소리에 상철이가 거실에서 어슬렁거리며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오만함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형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사람 시끄럽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고 있잖아. 내 공방에.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형님 공방? 아, 이제 거긴 제 회사 소유입니다. 형님이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경영권 포함해서 모든 권리를 저한테 넘기신다고. 여기 계약서 사본도 있습니다. 상철이가 던지듯 내민 서류에는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들 민준이의 서명까지.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와 제 아들이 함께 저를 속인 겁니다. 제 평생을 바친 공방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서. 상철이는 그런 저를 비웃으며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형님, 세상 물정 너무 모르고 사셨어. 이제 시대가 변했다고요. 형님 같은 장인 정신? 그거 요즘 세상에선 돈 안 되는 고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한송은 제가 제대로 키워볼 테니 형님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조용히 사라져 주시면 됩니다. 아, 혹시 길거리에 나 앉을까봐 걱정은 마세요. 아들 민준이 몫으로 아파트 하나는 마련해줬으니까 거기 얹혀 사시면 되겠네. 그 말을 끝으로 문이 제 앞에서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철문 앞에서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제 꿈, 그리고 제 믿음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상철이의 집 앞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손때 묻은 휴대전화가 전부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사실이 아니라고. 아빠를 속인 게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라면서.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상철이 아저씨가 다 아버지 위해서 그런 거라잖아요. 낡은 공방 붙들고 평생 고생만 하셨으면 됐지. 이제 저도 남들처럼 번듯한 회사이사 아들로 살아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왜 제 앞길을 막으려고만 하세요? 민준아, 그건 내 앞길이 아니라
애비를 팔아넘긴 배신의 길이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배신이라니요. 전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이제부터 아버지 부양할게요. 부양.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은 저를 인격체가 아닌 귀찮지만 책임져야 할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고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슬픔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며칠을 여관방과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평생을 바친 공방의 나무 냄새가 손에 익은 연장들의 감촉이 생생하게 떠올라 잠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던 어린 시절, 밤을 새워가며 저만의 가구를 만들고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를 새겨 넣었을 때의 벅찬 감동,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해 있던 상철이를 만났던 날, 진수야 나 이제 어떡하면 좋냐? 빚더미에 올라앉고 집에서도 쫓겨났어. 죽고 싶은 심정이다. 저는 그런 상철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작은 공방 한쪽에 기거하게 해주며 제가 아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철이는 손재주는 없었지만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했습니다. 제가 묵묵히 가구를 만들면 상철이는 그걸 들고 나가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년 넘게 동업을 해왔습니다. 저는 상철이를 사업 파트너이기 이전에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방에서 번 돈은 언제나 똑같이 나누었고 상철이네 아이들 대학 등록금까지 제가 보태주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와 상철이의 아이들은 함께 자랐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하지만 모든 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상철이는 처음부터 제 공방을 노리고 접근했던 겁니다. 제가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동안 상철이는 회사의 모든 행정과 재무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넣고 아들 민준이에게는 성공과 부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며 서서히 제 편에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공방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계약서상으로는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양도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감도장까지 직접 찍으셨으니 법적으로는 다투기 힘듭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겠지만 박상철 씨가 아드님을 앞세워 선의의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면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소송으로 가도 이길 확률이 높지 않고 시간과 비용만 많이 들 겁니다. 세상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법도, 돈도, 심지어 제 아들마저도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절망이 뼈를 깎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멍하니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송가구의 이진수 선생님 아니십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묻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를 선한 인상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진수 맞습니다만 누구신지요? 아,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김철수 목수님이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여 년 전에 선생님 공방에서 잠시 일하셨었는데 김철수 목수. 희미한 기억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했던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아, 기억나고 말고. 정말 좋은 기술자였는데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났지. 그런데 아드님이 저를 얻지.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선생님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장인이셨다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께서 쓰신 작업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더군요. 김영호 변호사, 아니, 영호 씨는 자신이 현재 변리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 사정을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호 씨의 얼굴은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굳어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악랄한 자들이군요. 영호 씨는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냉철한 현실을 직시하게 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공장을 되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계약서가 너무나 명백하게 선생님께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영호 씨의 말에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이어 날아온 문자 한 통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상철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형님, 구질구질하게 변호사나 찾아다니고 그러지 마쇼. 꼴사 나오니까 그냥 내가 주는 돈이나 받고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요. 아, 그리고 민준이는 내가 우리 회사 기획이사로 앉혔으니 이제부터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잘 키워보겠소. 그러니 아들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문자를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제 피부치가 이제는 적의 수하가 되어 저를 겨누는 칼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 우정도, 30년 부자간의 연도, 평생을 바친 내 꿈도. 그렇게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빼앗긴 채 저는 차가운 길거리에 완전히 혼자 나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인간은 오히려 가장 냉정해지는 법인가 봅니다. 상철이의 문자를 받고 며칠간 저는 시체처럼 작은 골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방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제가 직접 만들어준 작은 궤목 상자였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낡은 사진 몇 장과 빛바랜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제 손때가 묻은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공방을 열었을 때부터 10년간 기록했던 작업 일지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1995년 3월 10일. 오늘 드디어 한송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마쳤다. 한국의 소나무처럼 곱고 단단한 가구를 만들겠다는 내 다짐을 담은 이름이다. 박상철 그놈은 뭐하러 그런 걸 돈 들여 하냐고 핀잔을 줬지만 이건 내 자존심이고 내 가구의 얼굴이다. 사업자 등록이 아닌 내 개인 이진수 이름으로 등록했다. 이 이름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짧은 기록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공방의 이름인 한송은 회사의 상호 이전에 제가 제 개인 명의로 등록한 고유의 상표권이었던 겁니다. 상철이는 회사의 법인명과 공장 건물, 설비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름의 권리는 가져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놈은 그저 한송가구라는 간판을 한송퍼니처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바꾸어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 근본이 되는 한송이라는 브랜드의 주인은 여전히 저, 이진수였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김영호 변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첩의 내용을 들은 영호 씨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입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시간 뒤 영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찾았습니다. 한송 상표권, 이진수 선생님 개인 명의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상철 그자가 이걸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선생님,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반격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머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철해졌습니다. 상철이가 제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어떻게 되찾을지, 아니, 그놈이 쌓아올린 모래성을 어떻게 완벽하게 무너뜨릴지에 대한 계획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영호 씨는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송이라는 상표가 들어간 모든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 증명을 주한송 퍼니처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예상대로 상철이는 코웃음 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김 변호사, 당신도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런 노인네 말에 놀아나다니. 한송 퍼니처는 내가 세운 합법적인 회사요. 한송이라는 흔한 단어 하나 가지고 유세 떨지 말라고 전하시오. 상철이는 제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한송 브랜드를 내세워 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배우를 모델로 기용해 TV 광고를 내보내고 대규모 백화점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상철이가 한송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룰수록 추락할 때의 충격은 더 클 테니까요. 저희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영호 씨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동시에 상철이가 만든 모든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전국의 목공 장인들, 전통 가구 디자이너들, 그리고 문화계 인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박상철이 한송이라는 장인의 이름을 어떻게 도용하고 상업적으로 더럽히고 있는지 알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 말을 그들은 믿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가구의 맥을 좇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유명 방송사 PD가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상철이는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며 대대적인 신제품 론칭쇼 및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외의 수많은 바이어와 기자들을 초청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 될 행사였죠. 상철이는 그날 자신의 새로운 왕국을 만천하에 공표할 생각이었습니다. 행사 전날 밤 영호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떨리지 않네. 오히려 아주 평온해. 40년 동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야. 내일 박상철이 마주하게 될 것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자신이 판 무덤의 서늘한 입구일 걸세.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놈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마주할 것은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박상철의 신제품 론칭쇼가 열리는 날 행사장인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 상철이는 마치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희 주한송 퍼니처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한송은 과거의 낡은 방식을 버리고 현대적인 디자인과 대량 생산을 통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날 것입니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객석 한쪽에서는 제 아들 민준이가 상기된 얼굴로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철이가 자신의 성공에 완전히 도취해 있던 바로 그 순간 행사장 뒤편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제가 들어섰습니다. 제 옆에는 김영호 변리사와 방송사 카메라팀이 함께였습니다. 저의 등장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당황한 민준이의 목소리는 장내의 소음에 묻혔습니다. 저는 그 어떤 동요도 없이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기자석에 앉아있던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저와 미리 이야기가 된 그 다큐멘터리 PD였습니다. 박상철 대표님, 한송이라는 브랜드는 본래 이진수 장인께서 평생을 일궈오신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 어디에서도 이진수 장인님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장내가 순간 술렁였고 상철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일 뿐이고 이제 한송은 제가 이끄는 주한송 퍼니처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상철이가 억지로 둘러대는 순간 제가 단상 바로 앞까지 다가섰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모두에게 들릴 만큼 저는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한송은 내 이름이다. 내 인생이고 내 자존심이야. 내 놈이 감히 훔쳐서 더럽힐 수 있는 이름이 아니란 말이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와 상철이에게로 쏠렸습니다. 방송사 카메라는 그 모든 광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담고 있었습니다. 상철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어디 와서 행패야? 여보시오. 경비들 뭐해? 이 사람 당장 끌어내. 하지만 경비들이 움직이기 전에 김영호 변리사가 앞으로 나서 서류 뭉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발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주한송 퍼니처는 이 시간부로 한송 상표가 부착된 모든 제품의 판매, 유통, 광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막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연 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계약을 위해 참석했던 해외 바이어들은 웅성거리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상철이를 지나쳐 멍하니 서 있는 아들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잘 보아라. 내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이었다. 아비의 땀과 눈물을 팔아од은 성공은 결코 진짜가 될 수 없는 게야. 민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텅 빈 눈으로 저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표권 도용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주한송 퍼니처의 주가는 폭락했고 모든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상철이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투자자들의 사기 소송에 휘말려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성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상철이에게서 공장을 되찾지 않았습니다. 배신으로 더러워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영호 씨와 저를 믿어준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작은 공방을 새로 열었습니다. 예전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한 땀과 진정한 열정으로 가득 찬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민준이가 쭈뼛거리며 제 새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헬쑥해진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더군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려있던 작은 대패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사는지 아비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거라. 저기 쌓여있는 목재들부터 정리하고 공방 청소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거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새 공방에서 저는 다시 나무를 만집니다. 슥싹거리는 대패 소리와 향긋한 나무 내음이 제 삶을 다시 채웁니다. 이제 제 곁에는 돈을 좇는 배신자가 아니라 저의 철학을 존중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파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 이름 석자의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통장 잔고나 회사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지켜온 자신만의 신념과 정직한 땀방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올곧은 삶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저의 공방에 비치는 이 햇살처럼 따스한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인생사연 극장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다음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